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40편 망국의 선율 가야금 12곡.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적인 현악기다. 일반적으로 가야금이라고 불리나 이는 한자화된 명칭이고 옛 문헌의 한글 표기는 언제나 가약고로 되어 있다. 좁고 긴 장방형의 오동나무 공명판 위에 명주실록곤 12개의 줄을 걸고 줄마다 그 줄을 받치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작은 나무 기둥을 세워놓았다. 연주자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공명판의 오른쪽 끝을 무릎 위에 놓고 왼쪽을 방바닥에 뻗쳐놓고 타는데 오른손으로 줄을 뜯고 퉁기면서 왼손으로는 줄을 떨거나 눌러서 그 소리를 꾸며준다. 앞에서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올라있는 가야금에 대한 해설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대표적인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 이름을 가야금이라고 쉽게 입에 올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가야라는 나라의 현악기였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12줄 가야금의 탄생 배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야금에는 가야인들의 희망과 좌절과 망국의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야금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우리 고대 국가 시기의 악성 우룩이 그 사람입니다. 우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인제대 이영식 교수 그리고 경북대 주보돈 교수와 함께 가야금과 우룩에 얽힌 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올라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우룩과 가야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야국의 가시로왕은 12현금을 12달의 율려를 본떠서 만들고 우룩으로 하여금 그 곡조를 짓게 하였다. 그러나 우룩은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로 망명하였다. 그래서 그 악기를 가야금이라 하였다. 서기 551년 3월 신라의 진흥왕이 지금의 청주에 해당하는 낭성에 이르렀는데 우룩과 그의 제자 이문이 음악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임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니 우룩과 이문은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서기 552년에는 진흥왕이 우룩에게 세 사람의 신하를 보내서 음악을 배우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대가야의 가시로왕이 중국 악기를 본따서 가야금을 만들고 우룩에게 곡을 만들어 연주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우룩이 악기를 가지고 신라로 망명하였고 진흥왕의 명에 따라 신라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 음악의 조예가 깊은 가야의 예인 우룩과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얽힌 낭만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룩과 가야금에 얽힌 그 얘기 속에 당시 가야와 신라의 통치 이념을 엿볼 수 있는 대단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는 뒷부분의 악지에다 가야금과 우룩에 관한 이야기를 신라본기보다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오동나무 공명판 위에다 명주실을 걸어 만든 것이온데 중국 사람들은 이 악기를 쟁이라고 부르옵니다. 어디 그 소리를 좀 들어보자. 예. 허허, 그 소리가 가히 아름답구나. 악기의 생김새가 또한 그럴듯하구나. 예, 대왕마마. 위쪽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며 줄기둥이 12개인 것은 1년 12달을 본뜬 것이라 하옵니다. 쟁의 길이는 6척이고 줄은 12줄로서
사계절을 의미한다 하옵니다. 삼국사기 악지에서는 중국의 쟁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가야금은 비록 중국의 쟁과는 그 제도가 조금 다르지만 대개는 그와 흡사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야의 그 임금은 중국의 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지 않고 그 악기를 참고로 해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보고 이것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것은 물론 훗날 가야금이라고 불리게 되는 악기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에 그런 종류의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가야의 가실왕이 중국의 쟁을 보고서 새로운 악기를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인제대 이영식 교수와 경북대 주보돈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기록의 그 시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가야금 같은 12줄은 아니지만 10현금, 10줄의 가야금 같은 것들은 광주 신창동 유적이라든지 경산의 임당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출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개 연대가 기원 전후라든지 아니면 3세기라든지 지금 가실왕의 제위연대라고 하는 그 5세기 중후엽에 비해서는 훨씬 400년 아니면 200년 이상 빠른 그런 시기에 이미 비싼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고학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결국 그 가실왕은 그 악기를 좀 개량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12줄이 아닌 가야금의 그 원형이 될 만한 게 출토가 됐죠. 출토가 됐는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음악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반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가실왕이 중국의 새로운 악기 이 쟁이라고 하는 악기를 보자 그걸 이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악기를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그 악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악기를 만들게 했던 거죠. 앞에서 이영식 교수가 언급한 신창동 유적의 유물이란 1990년대 말에 광주 광역시 신창동에서 발굴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를 말하는 것인데 마한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이 현악기는 길이가 77.2cm, 폭이 28.2cm였으며 정밀 복원한 결과 10편, 즉 10개의 줄을 매단 악기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실왕은 중국 악기를 참고 삼아서 원래 있던 현악기를 12줄짜리 악기로 개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가야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금을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실왕은 도대체 언제 제위했던 어떤 임금일까요? 가야, 특히 고령에 기반을 두었던 대가야의 경우 왕들의 계보가 정리된 것이 없고 또 이름이 밝혀진 왕도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실왕의 실체를 두고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동일인으로 거론된 인물이 중국 남제의 사신을 파견했던 하지왕입니다. 황제 폐하, 소인은 가라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서 제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 찾아온 사신이옵니다. 오, 동쪽 바다를 건너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얘까지 찾아오다니 고생이 많았구나. 짐이 가라의 화친 제의를 어찌 거절하겠느냐. 건원 원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와 방문을 바쳤다. 이에 왕이 가라의 사신에게 조서를 내렸다. 가라의 국왕에게 보국장군 본국왕의 벼슬을 제수하였다. 이상은 남제서 동이열전 가라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고령의 대가야가 처음으로 중국의 남조와 직접 교역을 했다는 기록인데 건원 원년이면 서기 479년에 해당하고 이때 남제에 사신을 보낸 가야왕은 하지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지왕이 가야금을 만든 가실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영식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가실왕은 우리 발음으로 하면 카시, KASI로 아마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479년에 양장하구의 남제의 외교사절을 파견했다고 하는 하지는 HASI, 하지 또는 HIJI.
이거 하지나 카시나 거의 비슷한 발음이다. 이건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제시대부터 가실왕과 그 남제의 사신을 파견했던 그 하지왕과 그 음이 비슷한 그런 것들은 이미 주목이 되어 그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왕과 우룩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이 소리가 어떠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대왕마마. 중국의 쟁보다 생김새가 훨씬 더 고결하고 소리 또한 아름답사옵니다. 하나, 제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으면 뭘 하겠느냐? 악곡이 있어야 연주를 할 것 아니겠느냐? 그야 성혈연 출신의 악사 우룩이 있지 않사옵니까? 우룩을 불러 대왕마마가 생각하시는 바를 곡으로 만들도록 명하시옵소서. 알겠다. 우룩을 들라하라. 이렇게 해서 우룩이 가야금 12곡을 만들게 되는데 삼국사기에는 우룩을 성혈현 출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룩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성혈현이 어디냐를 두고 또한 논란이 치열합니다. 성혈이라는 글자와 음사, 즉 소리가 비슷하게 난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고 끝에 붙은 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 대구 지역이라고도 하고 거창이나 의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개인이면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의라거나 의뢰라거나 이런 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피지배층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심지에서 나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고령 자체의 지역에서 찾는 것이 대가야 영역에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실왕하고 직결되어서 가실왕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성렬현은 나오지 않지 성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음악이 국가적인 의례에 사용됐던 점으로 미루어서 왕의 지시를 받고 그런 음악을 만들 정도의 지위라면 당연히 지배층 출신이었을 것이고 또한 대가야가 존재했던 고령 부근에 성렬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주보돈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영식 교수는 지리 관련 사서들의 기록 변천 과정을 탐색해보면 성렬현은 의령군 불인면 일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거창 지역이 보다 더 고령의 영향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의령은 그거에 비해서 그 고령의 영향력이 덜 미치지 않느냐. 따라서 영향력이 보다 잘 미치는 보다 대가야색이 짙은 거창 지역에 이 성렬을 비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최근 있는데요. 의령 지역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죠. 또 오히려 거꾸로 우룩이 그 대가야 왕하고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가야가 분명히 아직 존립하고 있는데도 신라에 혼자 개인적으로 투항하는 사례를 보면 오히려 훗날 우룩이 대가야가 망하기도 전에 미리 신라로 망명한 걸 보면 고령 대가야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지역 출신이라고 봐야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요즘 들어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역사 인물에 대한 연곡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룩의 출생지인 성혈현에 대한 논쟁도 쉽게 결말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룩과 가야금 관련 기록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야금 12곡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악사 우룩은 들으라. 예, 대왕마마.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으면 의당 새로운 노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사옵니다, 대왕마마. 우리 대가라는 가라제국의 종주국으로서 마땅히 형제 나라들을 한데 뭉치게 하여 외부의 적에 대응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한데 나라마다 그 방언이 각각 다르지 않는가?
그 음성을 통일할 방도를 찾아야 하겠는데. 우룩, 네가 이 일을 맡아 해주어야겠다. 이 새로운 악기에 걸맞은 곡을 만들라는 얘기다. 각기 다른 방언을 어떻게 새로운 악곡에 담아내라는 분부이옵니까? 가시랑이 우룩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우룩은 가시랑의 뜻을 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삼국사계에는 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야국의 가시왕은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각 다르니 그 음성을 어찌 통일할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악사인 성혜련 사람 우룩에게 명하여 12곡을 지었다. 어쨌든 가시랑이 우룩으로 하여금 12곡을 짓게 만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야의 여러 소국들을 가시랑 자신이 군주로 있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통합하자, 이런 의도였죠. 가실왕이 지시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라고 했던 것은 이 세력들을 통합해 나가고자 했던 의지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방언이 다르다. 체제가 다르다. 우리가 분열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걸 하나로 하나의 그 왕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어떤 연맹이나 이런 걸 주도해 나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가야였고, 대가야 주도로 이걸 이 다음 단계로 이제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 하에서 아마 그 음악을 정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각 나라들의 방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단위 지역사회 간에도 어느 정도 언어의 차이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 나라 방언이 각각 다르다고 한 가시랑의 말은 소국들 사이에 사투리가 심해서 그 언어를 통합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과 그런 인문지리적인 그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이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말의 차이도 있고 인문지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가야의 여러 나라들의 차이, 그 차이보다는 하나로 묶겠다고 하는 고령의 대가야 왕의 의지,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각 여러 나라들의 그 차이를 지적을 하는데 어디 빗댈 데가 없으니까 말이 다르다고 한다든지, 그게 결국은 또 뭐 문화라든지 사고방식이 다르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때 제일 중요한 목적은 가야의 여러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묶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제일 강했던 거니까. 그렇다면 우룩은 가시랑의 의도에 맞는 곡을 만들어냈을까요? 삼국사계에는 우룩이 12곡을 지었다고 기록하면서 그 12곡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룩이 제작한 12곡은 첫째는 하가라도, 둘째는 상가라도, 셋째는 보기, 넷째는 다리, 다섯째는 사물, 여섯째는 물해, 일곱째는 하기물, 여덟째는 사자기, 아홉째는 거열, 10번째는 사팔해, 11번째는 이사, 12번째는 상기물 등이다. 가야금 12곡의 공명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악곡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야사 연구자들은 우룩이 지었다는 12곡의 이름들 대부분이 당시 가야 소국들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익대 김태식 교수가 가야금 악곡의 이름에 해당하는 곳이 현재 어느 지역을 일컫는지를 연구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가라도는 김해의 금관국, 상가라도는 가시랑 자신이 군주로 있던 고령의 대가야, 다리는 전남 여수시 및 돌산읍에 있던 상다리국과 하다리국, 사물은 경남 사천의 사물국, 물해는 전남 광양읍의 모루, 상기물과 하기물은 전북의 남원, 임실, 장수 일대에 있었던 상기문국과 하기문국, 거열은 경남 거창의 거열국, 사팔에는 경남 합천군 초계면의 산반해국, 이사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의 사이기국을 일컫는다. 물론 가야금의 공명과 현재의 지명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공명들이 대부분 가야 소국의 이름들이었다는 얘기인데, 가야금 12곡 중에서 지명하고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공명이 있습니다. 보기와 사자기가 그것입니다.
본래 보기는 여러 개의 공을 돌리는 기회를 보일 때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고, 사자기는 사자 모양의 탈춤놀이를 할 때 연주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지역을 상징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게 김태식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보돈 교수는 그 두 개의 곡 이름도 가야 소곡 중의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음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거는 나라 이름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상징성을 가지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했기 때문에 12개는 각각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거의 다가 지명 이름에서 비롯된 건 아니고 일부는 지명이, 일부는 뭐 다른 이름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각각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금 12곡을 만든 의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 바로 상가라도와 하가라도라는 공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윗상자를 쓰는 상가라도는 물론 고령 대가의 도읍지를 지칭하겠죠. 반면에 아래하자를 쓰는 하가라도는 남가라, 즉 김해의 금관구의 도읍지를 나타낸 말일 것입니다. 후기 가야 시기에 대가야가 연맹체의 맹주가 되면서 김해의 금관국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분명히 제1곡이 상가라도라고 기록되고 있고 제2곡이 하가라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고령 대가야왕의 의도가 있는 거죠. 가라도는 가라의 서울인데 둘 다 가야의 서울인데 하나는 1곡은 1곡에 배치하면서 상이라고 하고 2곡에 배치하면서 하라고 해서 아마 이 하의 경우에는 합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김해로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김해도 가야의 서울인데 또 원래 김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자신들이 이 통합을 하는 데에 부가적인 권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주는 오지만 그건 하다. 자기네 나라가 형님나라다. 자기네 그러니까 형님나라의 노래가 1곡이다. 그렇다면 그 12곡의 가야금곡이 제각기 다 달랐을 텐데 가야 소곡들을 상징하는 12개의 곡마다 모두 가사가 붙어 있었을까요? 가사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통일성을 지향하는 곡과 아마 그 내용들이 아니겠네. 물론 이제 그 결합해 나가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그 정체성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뭔가 공통성을 가졌을 겁니다. 공통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가야 중심으로, 이를테면 뭐 가야 산신을 중심으로 어떤 게 뭐 결속을 한다거나 상징성을 뭔가 가지는 그런 내용이었을 걸로 이제 보아집니다. 나중에 5곡으로 정리한 부분이 말이죠. 나중에 그 곡이 빠지고 정리되는데 그 왜 했냐 하면 그런 부분은 신라로 봐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가야금 곡들이 어차피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가야의 연맹국들이 통합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을 바에 물론 가야 소곡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대가야의 건국 시절을 찬미한다든가 가야 모든 나라들의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가사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사야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룩은 12개나 되는 곡의 멜로디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시대의 정간보만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호를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곡을 기록할 수 있는 무슨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기록을 안 남고 자기들끼리 입으로만 이렇게 곡이 불려지고 하니까 이게 체계가 안 서는 거죠. 안 서니까 지금 그게 나중 12곡을 5곡으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럭이 그걸 아마도 편곡을 이제 해서 한 건데 단순한 편곡보다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틀이 있다 이 말이죠. 틀이 있어서 그런 걸 표현하는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을 우럭이 개발해서 체계화했던, 그래서 궁중음악이 될 수 있는 거고, 당시에 그 성장하고 있던 대가야의 국가 시스템에도 그렇게 봐야 걸맞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악보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우룩이 가야금 12곡을 어디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영식 교수의 의견을 쫓아서 가야금 12곡이 어떻게 구성됐을 것인지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교수는
가야금 12곡을 가야 사람들의 시간 의식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1년을 12달로 계산하는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야금 12곡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가야금 12곡에도 아마 그 공명 그 자체는 막 가야 여러 나라의 국명일 수는 있어도 사실 12줄이 각각의 한 달씩 해서 12달을 표현하고 그게 증거 같은 1년 12달이라고 할 때 그 이전 가야 사회에 없었던 이제부터 중국적인 지금 우리와 똑같은 1년을 12달로 계산하는 그런 그 캘린더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아마 새롭게 점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달을 본떠서 12줄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게 12곡으로 제작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캘린더의 중요한 것은 삼국지의 기록에 보면은 삼국지 외인전을 보면 외인들은 1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정시를 모르고 사계절을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지 위수동의전 한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의 사람들은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도 중국에서 책력을 들여오기 이전에는 5월에 씨 뿌리고 나서 제사 지내면서 나이 한 살 먹고 10월에 추수하고 나서 제사 지내고 또 한 살 먹는 방식으로 시간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가락국기에 수로왕과 허왕후가 150세가 넘게 산 것으로 기록된 것도 나이 계산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479년에 중국의 남제의 사신을 파견하여 남제의 왕으로부터 1년이 12달로 구성된 책력을 받아오게 됩니다. 일본서기 한 대목을 볼까요? 대왕마마, 어찌하여 이 악기의 줄이 12이며 또한 우룩에게 하필이면 12개의 곡을 만들라는 어명을 내리셨사옵니까? 이번에 제 나라에서 들여온 책력에 따르면 1년은 12달이며 다시 4계절로 나뉜다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우리도 이 책력을 쓸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그렇다면 가야인들이 새로 받아들인 시간의식과 가야금 12곡의 구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영식 교수의 얘기를 더 들어보기로 하죠. 1년 12달을 4계절로 해서 나누면 3이 되죠. 그렇죠? 근데 가야금 12곡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예전에 우리 양주동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하셨지만 음악적으로 보면 음악의 장르로 보면 노래를 부르는 가곡, 그 다음에 연주를 하는 악곡, 그 다음에 댄스를 하는 무곡 이렇게 셋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12곡에는 장르로 보면은 그 세 장르가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4달로 12곡을 나누면 각각 그 세 장르씩 또 떨어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가곡과 악곡과 무곡이 각각 3곡씩 구성되면서 그 전체 12개는 국명 자체는 또 그 가야 12개의 나라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가야금 12곡 모두에 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곡에만 가사가 있고 연주용 곡인 악곡과 춤곡인 무곡에는 가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나 추동의 4계절이 각각 석 달로 이루어져 있듯이 가곡, 악곡, 무곡 등 3장르의 음악이 4파트로 나누어져서 12곡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룩이 작곡한 가야금 12곡 중에서 사람이 입으로 부를 수 있는, 즉 가사가 있는 곡은 4곡이라는 분석입니다. 4곡 정도가 가곡으로서 그렇죠? 저희가 부르는 그런 가곡으로서 시가 있다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곡하고 그 다음에 연주곡인 악곡 그건 뭐 구태여 그런 그 가사가 없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 세 덩어리 장르가 분명히 12곡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르기 12곡을 작곡을 해서 12곡 그 다음에 가야금을 안고 신라에 투항한 다음에 그 가야금 12곡을 그 신라인들에게 전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의 3사람을 골라서요. 이제부터는 우룩의 신라 망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그 나라에 난리가 일어났으므로 우룩은 악기를 가지고 신라의 진흥왕에게 귀화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나라 국자와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국난 때문에 망명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룩으로 하여금 나라를 버리고 신라로 망명하도록 만든 국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522년에 특히 이제 신라하고 신라 왕실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제 친신라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을 텐데 이제 527년이 되면은 이 결혼 동맹이 파기가 되고 신라에서는 그 대가야 왕의 그 부인이 됐던 왕비를 돌려보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쪽 간에 이제 그 전쟁도 벌이게 되는 성을 뺏고 빼앗는 그런 빼앗기는 음목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하고 이제 대가야는 군사적인 그 대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영식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우룩은 애교적으로 친신라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대가야의 조정이 친백제로 기울어져 버린 데다 대가야가 독립성을 잃고 백제의 속국처럼 돼버린 현실에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말하자면 우룩과 가시랑의 애교 노선의 차이 때문에 망명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보돈 교수는 우룩이 가시랑을 도와서 음악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 뜻을 신라에서 실현하고자 망명을 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실왕이 우럭을 동원해서 뭔가 새로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 12곡의 제작으로 나왔고 가야 제세력의 통합운동으로 나왔다. 가야 제세력의 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의 어떤 체제 개혁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고 그 체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음악이라고 하는 중국의 음악을 수용해서 아까 저기 뭐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중국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유교적인 거고 따라서 유교적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유교적인 체제 이상적인 사회 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왕도국가적인 이런 체제를 통합운동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이문아, 예, 나으리. 우리가 대왕을 도와서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악기에 맞는 12곡을 만들 때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대가라를 중심으로 가라 제국이 통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헌데 지금 어찌 되었느냐? 남가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미 신라로 넘어가 버렸고 알라를 비롯한 형제국들이 가라의 자존심을 걸고 백제에 저항하고 있는 터에 우리 대가라는 이미 백제의 속국이 돼버리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나으리. 이제 가라의 형제국들을 하나로 만들자던 꿈도 우리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했던 희망도 다 무너졌으니 더 이상 여기나마 뭘 하겠느냐? 나는 이 악기를 메고 신라로 귀화할 것이다. 너는 어찌 하겠느냐? 소인이 어찌 나리와 딴 길 가겠습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룩은 망명길에 오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아 망명길에 나섰던 우룩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룩은 대가야가 멸망하기 10여 년 전에 신라로의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우룩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삼국사기 악지에는 진흥왕이 우룩을 국원에 안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원이란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시를 말합니다. 우룩은 망명할 당시에는 당연히 왕도인 경주에 머무르기를 희망했겠죠. 그런데 충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 당시 충주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국원이라고 그러면 원래 백제 영토였는데 고구려가 들어와 가지고 장악을 해서 고구려 영토화되어 있던 지역을 신라가 이쪽으로 그 551년에 장악을 하여서 신라 영토화 됐는 겁니다. 바로 그 이 시점에 이 삼국 간의 항쟁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인 그 요충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최전선인 셈이죠. 최전선에 대가야에서 망명해온 인사들을 집단으로 거기에 사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총알바지의 역할을 했던 거고, 망명할 때에는 그런 곳에 사민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보돈 교수는 우룩이 충주로 보내진 것을 두고 신라 조정이 그를 총알바지로 이용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룩이 신라로 투항할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집단 망명을 한 것이고, 신라 조정에서는 그들을 사민 정책에 따라서 충주로 집단 이주시킨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뒤에 그 사민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한두 사람을 사민시킬 리는 없고, 근데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아마 그 수백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자질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어떤 대가야의 현 지배 체제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그 느끼고 있던, 알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집단적으로 신라로 투항에 들어갔는데, 원래 갈 때의 생각과 어떤 목적이랄지 또는 그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왕도의 정착에서 그 생활을 얘기하는, 그래서 음악을 이어가고자 하는, 또 자기의 계획성을 신라에 가서 투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영식 교수는 비록 충주가 훗날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됐을 때에는 집단 사민의 대상 지역이 되지만 우룩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집단 망명이라기보다는 가족과 제자 몇 사람과 함께 개인 차원에서 망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망명객이 된 우룩은 지금 탐금대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가야금을 타면서 시름을 달래곤 했겠죠.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게냐? 다름이 아니오라 신라국 대왕 마마께서 순행 중에 저쪽 낭성에 들르셨는데 나리와 제자인 저를 불러서 음악 듣기를 원하신다 하옵니다. 오호, 그래? 이제야 대왕께서 우리가 해온 가라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그래, 어디로 가면 된다더냐? 임시 궁궐인 하림궁에 들어 계시다 합니다. 어서 가자. 예, 나으리. 우룩과 그의 제자 이무는 지금의 청주에 있는 낭성으로 가서 진흥왕을 접견하게 되는데, 그 악기를 가야에서 가지고 왔다는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그렇다면 가야에서 온 악기이니 가야금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어디 과인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라. 황몽하옵니다, 대왕 마마. 삼국사기에는 우룩과 이문이 각각 진흥왕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연주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비로소 가야에서 온 현악기라 해서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야에서 가실왕이 처음 만들었을 때도 부르던 이름이 있었겠지만 뭐라고 불렀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기도 훌륭하고 음악도 아름답구나. 짐이 너에게 사람을 보낼 터이니 내가 가야에서 만들었다는 12곡을 모두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 이를 말씀이옵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오면 성심으로 가르치겠사옵니다. 짐이 곧 조정에 돌아가서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몇 사람을 보내면 되겠느냐? 3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서기 552년 진흥왕은 계고와 법지 그리고 만덕 등 3사람에게 명하여 우룩에게 배우게 하였다. 이에 우룩은 그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계고에게는 가야금 연주를 가르치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그리고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수업을 마치자 진흥왕은 그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나서 훌륭하구나. 전에 낭성에서
우룩과 이문으로부터 듣던 음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짐이 그대들에게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니라. 앞에서 이영식 교수가 가야금 12곡이 모두 가사가 붙어있는 가곡이 아니라 가곡과 연주용 악곡과 춤곡, 즉 무곡 등 세 장르로 구성됐을 것이라고 한 것은 우룩이 세 사람에게 연주와 춤과 노래를 따로따로 가르쳤다는 기록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룩이 가야에서 만들었던 가야금 12곡을 신라의 음악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룩이 가야금을 가르쳤던 신라의 제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우리에게 가야금을 가르쳐 주신 은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헌데 우리가 그 12곡을 모두 전수하고 보니 내용이 번거롭고 음란할 뿐만 아니라 아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 내가 만든 12곡이 음란하고 아정하지 못하다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대왕마마께서도 생각이 같으실 것입니다. 내 너희들에게 우리 가야의 음악을 전수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 다시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라. 고정하시지요. 대신에 저희들이 그 12곡을 줄여서 간략하게 5곡으로 만들까 합니다.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 터이니 기다리시지요. 내가 만든 12곡을 훼손해서 5곡으로 줄여서 만들겠다 하였느냐? 그것은 내 음악이 아니니 가져와서 들려줄 필요도 없을 것이야.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망한 나라의 음악이라서 그렇기도 하겠고, 또 뭐 물론 망한 나라 음악이라고 분명히 또 지적을 또 신하들이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마도 막 가곡이 전해주는 가야금 12곡 중에서 가곡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전혀 신라로부터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란하다든지 뭐 그런 그 비난을 하면서 또 망한 나라의 음악이라고 하면서 그 채용을 아마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룩은 신라의 제자들이 5곡으로 만들어 놓은 곡들을 듣고서는 분노를 거두고 감탄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곡으로 줄여 만든 음악을 들으니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아니하고 애련하면서도 슬프지 아니하니 가히 바른 음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가리킬 당시에는 분명히 그것은 가야금 12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각각 막 가곡, 악곡, 무곡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 배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새로 5곡으로 줄이는 그런 기록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가야금 12곡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룩이 이제 하는 얘기가 참 간단하고 간결해서 좋다. 그러는데 자기 오리지널 작곡한 음악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야금 12곡이 신라화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할 수 없이 참 간결하고 좋아졌다. 막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이제 새롭게 5곡으로 간추려진 음악은 진흥왕 어전에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곡조의 음악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는 그 가야금 연주를 흉내라도 내볼 방법 또한 없습니다. 어쨌든 애당초 12곡이었다가 5곡으로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면 가야 음악 12곡이 신라 음악 5곡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략되고 또 어떤 대목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신라 그 대학화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가곡 같은 경우는 뭐 제외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악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댄스곡 뭐 한 2곡 정도 한 곡 정도 첨가를 한다면 뭐 상욱사기가 보여주는 대로 12곡에서 5곡으로 줄인 뭐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아마 진흥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었고 결국은 신라의 그 국악으로서 그렇죠? 대학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야금 12곡은 가사가 있는 가곡과 연주곡 그리고 무곡으로 구성됐는데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제국을 통합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악곡 가사의 경우 신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략했을 것이고, 곡조 역시 신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대가 중심으로 통합하는 정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배제해서 신라 중심으로 이제 그 바꾸는 거죠. 12곡을 이제 신라의 진흥왕의 의도에 맞는 거로 바꾸니까 처음에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럭이 굉장히 이제 붕괴하고 분노했는데, 그걸 이래 들어보니까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개혁성이랄지 이제 그 평온함 속에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곡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신라로서는 그 곡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대학으로, 궁중음악으로, 국가음악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12곡을 5곡으로 줄여서 새로 만든 그 노래마저 조정 대신들이 반대에 부딪혀 쉽게 신라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연주를 하고 나자 진흥왕은 그 음악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정 대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우룩이 가져온 저 음악을 우리 신라의 대악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는 멸망한 나라의 음악이옵니다. 어찌 그런 나라의 음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사옵니까? 비록 5곡으로 줄여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하나, 우룩 저자는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가야금 또한 망한 나라의 악기이며, 따라서 음악 또한 망국의 음악이옵니다. 우리 신라의 대악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대신들의 이런 반대에 부딪힌 진흥왕은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삼국사기 악지에 올라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야의 임금이 음란해서 나라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음악이야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모두 법을 제정하는데 인정에 연유하여 법도를 따르게 한 것이니,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운 것은 음조의 연유한 때문이 아닐 것이니라. 진흥왕은 그렇게 말하고 드디어 그것을 신라의 대악으로 만들었다. 이 대목에서 결국 자신들이 무너뜨려서 멸망시킨 망국의 음악이긴 하지만 끝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신라의 대악으로 받아들인 진흥왕의 넉넉한 면모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흥왕이 이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20대의 젊은 나이로 친정을 해 나가면서 진흥왕이 내세웠던 이상국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왕도 정치에 바탕한 이상국가인데, 거기에 이 음악이 들어맞는 거. 진흥왕이 우럭의 음악을 알아보는, 신하들은 멸망의 음악이라고 그랬지만은, 멸망한 나라의 음악이라고 그랬지만은 거기에 서며 있는 왕도 정치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유학 사상, 그것을 이제 그 진흥왕이 간파를 했고, 진흥왕이 가야 음악을 그래서 살려두는, 진흥왕이 보통 인물을 아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신라에 비하면 정치 군사적으로 턱없이 소국이긴 했으나 악성 우록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음악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일본의 동대사 정창원에 가면 우룩 당시에 존재했던 신물에 가까운 가야금이 신라금이라는 명찰을 단 채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동대사 정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왕실의 그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에 그 신라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가야금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신라 왕권과 일본 왕권과의 교류 사이에서 전해진 악기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왕권 간의 그 교류에서 신라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가야금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뭐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나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뒤졌을지 모르지만은 역시 음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뭐 그 스스로 신라 고유의 것보다는 뭐 우월했기 때문에 그게 채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룩의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우룩에 관련된 기록은 우룩의 가야금 12곡을 5곡으로 줄여서 신라의 대악으로 삼았다는 삼국사기 악지의 내용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532년에 망해서 그 경주로 들어가 가지고 최정상에 올라가는 뭐 김유신 일족이라든지 뭐 그런 종족은 또 남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왕이 그 국악의 완성을 위해서 그 데려간 우르기인데도 결국은 아마 경주까지 다시 되돌아왔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경주의 조정에서 어떤 활약을 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 만년이 처음 그 투항할 때하고는 대우도 또 신라 정치권 내에서 입장도 많이 달랐던 것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라의 왕도인 경주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우르의 말년 역시 그가 찬미했던 그러나 이미 망해버린 대가의 운명만큼이나 쓸쓸하고 처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